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하 파티가 열리기도 전에 사방에서 거대한 거인 5명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고작 80만 명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경기도 안산시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수천만 인구의 아랍 5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맞짱을 떠야 했던 거죠. 비유하자면 동네 하나가 도시 5개를 상대로 싸우는 꼴이라 정면으로 붙으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깨달은 생존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힘으로 못 이기면 눈과 귀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바로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탄생합니다. 모사드는 히브리어로 단순히 연구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참 심심하죠? 하지만 이 심심한 이름 뒤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 네트워크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요. 마치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동네에 우리 편인 편의점 사장님, 병원 의사 선생님, 렌터카 직원 수만 명이 포진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평범한 이웃으로 살다가 필요할 때 방 한 칸을 내주고 차 한 대를 빌려주는 비밀 조력자, 이른바 사야님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도파민과 쇼츠에 중독되어 주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전 세계의 소리를 듣는 거대한 인간 안테나망을 구축했던 겁니다. 정보력이 곧 생존인 나라에서 모사드는 이스라엘 안보의 심장이자 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는지 그 첫 번째 전설적인 사건으로 떠나볼까요? 1960년 5월 11일 저녁,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쪽 외곽에 있는 가리발디 거리입니다. 버스 한 대가 멈춰서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내립니다. 손에는 아내를 위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그날은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독일계 이민자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나치 학살의 핵심 설계자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잡기 위해 무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건 요즘으로 치면 직장 내에서 나를 처참하게 괴롭히고 퇴사한 상사가 신분까지 세탁하고 도망갔는데 그를 찾기 위해 15년 동안 전 세계를 뒤지는 집념과 같습니다. 정말 지독한 도파민 중독보다 더 강렬한 복수의 집념이라고 할 수 있죠. 결정적인 단서는 뜻밖에도 귓바퀴 주름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늙어도 귓바퀴 모양은 지문처럼 변하지 않거든요. 모사드 요원들은 나치 시절 사진과 잠복하며 몰래 찍은 사진을 대조했고 귀 모양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작전 당일 저녁, 아이히만이 버스에서 내려 걷기 시작할 때 한 요원이 다가가 아주 평범한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잠깐 시간 있어요? 모국어 한마디에 그가 멈칫한 순간 단 90초 만에 그는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더 기막힌 건 그를 이스라엘로 빼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사드는 아이히만에게 이스라엘 항공사 승무원 옷을 입히고 약을 먹여 취한 척하게 만든 뒤 동료 승무원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며 당당히 공항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자기가 수백만 명을 죽음의 열차에 태워보냈던 남자가 15년 뒤 이스라엘 국적기 승무원 좌석에 앉아 압송되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연출된 순간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법정의 그 자리에 직접 서 있는 기분으로 기록을 살펴보니 당시 아이히만이 앉았던 방탄 유리 박스가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모사드는 이 사건으로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요. 이번에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향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곳 사교계에는 카말 아민 타베드라는 이름의 엄청난 재력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해서 돌아온 애국자로 알려졌으며 시리아 대통령의 집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로 엄청난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은 그의 진짜 이름이 엘리 코헨이며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예 요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활약은 요즘으로 치면 슈퍼 인플루언서가 되어 국가의 핵심 정보를 싹쓸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시리아 수뇌부를 속였는지 실제 시리아 국방차관 후보로까지 이름이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간첩이 적국의 국방부 2인자가 되어 회의록을 함께 넘겼다니 현대 직장 생활로 치면 스파이가 우리 회사 전략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 모사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칼립투스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헨은 시리아군 장교들과 전방 요새를 둘러보던 중 뙤약볕 아래서 고생하는 병사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게 요새마다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주세요. 시리아군은 이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여 요새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시리아군의 쉼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군을 위한 정밀 타격 마커였습니다. 훗날 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하늘에서 유칼립투스 나무가 심어진 곳만 골라 폭격했습니다. 나무가 여기를 치시오라고 외치는 표지판이 된 셈이죠. 이 정보 덕분에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이라던 곤란고원을 단 이틀 만에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1965년 무전 신호를 추적당해 체포된 그는 다마스쿠스 광장에서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제가 다마스쿠스 현장의 기록을 되짚어보니 그가 마지막까지 입었던 파란색 수의가 이스라엘 요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모사드는 처형된 지 60년이 지난 2025년에도 그의 유품 2,500점을 시리아 보관고에서 몰래 빼내오며 단 한 명의 요원도 잊지 않는다는 그 지독한 집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1972년 9월 5일 새벽 4시 30분 평화의 상징인 독일 뮌헨 올림픽 선수촌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 소속 괴한 8명이 담장을 넘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한 것이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22시간 동안 생중계로 이어진 이 참사는 서독경찰의 구출작전 실패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 전원 사망이라는 최악의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나라의 자부심이었던 선수들이 시신이 되어 돌아오자 당시 이스라엘의 철의 여인이라 불린 골다 메이어 총리는 집무실에서 담배를 물고 나지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작업에 관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세요. 이것이 바로 복수의 대명사가 된 이 신의 분노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집념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전 세계를 뒤졌거든요. 이건 현대인으로 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 소중한 동료를 떠나보낸 뒤 그 가해자들이 이직을 하든 이민을 가든 상관없이 7년 동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사직서를 받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상황입니다. 모사드 요원들은 가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해킹하고 추적하며 도파민 중독보다 무서운 복수의 몰입 상태에 들어간 셈이죠. 첫 번째 타깃은 로마에서 제거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총알 11발이 쏟아졌습니다. 숨진 선수 한 명당 한 발씩 갚아준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모사드는 표적의 전화기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침대 밑에 폭발물을 심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복수의 끝에는 뼈아픈 오점도 남았습니다. 1973년 노르웨이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타깃을 오해해 임신한 아내를 둔 평범한 식당 웨이터를 사살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모사드 요원들이 체포되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 탐방 현장에서 당시 희생된 선수들의 추모비를 마주하면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는 말과 국가는 끝까지 자국민의 원한을 갚는다는 두 가지 가치가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결국 모사드는 작전 시작 7년 만인 1979년 베이루트에서 마지막 주표적을 제거하며 피해 연대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지독한 7년의 기록은 모사드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보기관으로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대를 현대의 디지털 전쟁터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모사드는 총과 칼 대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레바논의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 폭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사이버 감시를 피하려고 일부러 아날로그 기기인 삐삐를 선택했던 헤즈볼라의 허를 찌른 작전이었습니다. 모사드는 단순히 기기를 해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예 헝가리의 유령 회사를 차리고 대만 기업의 로고를 빌려 직접 삐삐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배터리 크기만큼의 정교한 폭약을 숨겨 넣었죠. 수년 동안 이 기기들이 적의 손에 전달되기를 기다렸다가 단 한 번의 신호로 수천 개를 동시에 터뜨린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 언제든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현대인의 공포를 현실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모사드의 암살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2020년 이란의 핵과학자 파크리자데를 제거할 때는 위성으로 조종되는 AI 원격 기관총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면을 보며 발사 타이밍을 잡았는데 얼굴 인식 알고리즘 덕분에 바로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기 자체가 스스로 폭발하며 흔적을 지웠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적의 내부까지 파고든 그들의 침투력입니다. 이란이 모사드 요원을 잡기 위해 특수 방첩 부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대장을 포함한 부대원 수십 명 전원이 모사드가 심어둔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를 쫓는 경찰이 사실은 내가 보낸 사람인 상황. 이건 도파민 폭발하는 첩보 영화보다 더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 80만의 소국에서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성장한 모사드의 77년 역사를 탐방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원동력은 자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수십 년을 기다려서라도 끝까지 찾아낸다는 지독한 집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함은 때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정보가 곧 생존인 시대, 적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는 치밀함은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사드를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를 지키는 그림자 영웅인가요? 아니면 무자비한 암살 집단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역사탐방 원정대였습니다.